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댁과 손절하고 자유로운 며느리가 된 40대 직장맘입니다. 저는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 딸을 키우고 있고요. 남편하고는 결혼 15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시댁과 연 끊고 해방된 지는 올해로 3년 차가 되었으니 말도 안 되는 10월대에서 12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고 지낸 거죠. 그러니 그 싫은 사람들 얼굴 안 보고 사는 지금은 매일매일이 행복 그 자체인데요. 특히 명절 같은 날에는 그 기쁨이 2배, 아니 10배예요. 다른 평범한 며느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명절은 어쩐지 며느리들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고마운 것도 모르고 당연하게. 그런데 저는 그거에 더 얹어서 시어머니의 장남 걱정과 장남에 대한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받고 들어야 했는데, 참고로 제 남편은 장남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괴롭고 때론 화도 났는데, 그렇잖아요.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도 아닌 시아주버님을 위해 걱정하고 희생하고 살겠냐고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집안의 장남이 잘 되어야 그 집안이 무탈한 거고 정상적인 집이라며 저에게 자기랑 같이 큰 아들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무언가 해주길 바라셨고, 저는 당연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 당신 뜻에 따르지 않았는데, 그러니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와는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저는 정말 비정상적인 10월대에 속해 살아야 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면 시댁살이를 한 게 아니라서 매일 얼굴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화로 들들 볶였으니 어떤 날은 내가 시댁에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의문이 들 때도 많았었네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제가 앙숙이 된 이후에는 앞서 잠깐 언급한 그 망할 장남인 아주버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까지 아들만 둘이에요. 제가 결혼할 때는 시아버님이 계셨는데 그때도 이미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결혼도 서두른다고 서둘렀는데, 그때 장남인 아주버님은 만나는 여자도 없는 노총각이셔서 시아버님은 저희라도 빨리 결혼하길 바라셨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그래도 유일한 며느리라고 시아버님에게 사랑을 제법 많이 받았어요. 결혼할 때 1억 정도 지원도 받았고, 그때는 시어머니가 장남도 장남이지만 당신 남편 간병하랴 일하랴 정신이 없으셔서 저에게 잔소리를 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 앞날도 모르고 저는 그냥 평범한 집에 시집을 왔다고 생각했는데, 무엇보다 남편이 성실하고 자상해서 결혼한 걸 후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저한테 잘해주시던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역시나 큰 문제는 돈이었죠. 저희 시아버님이 거의 10년 넘게 아프셔서 집에 빚이 많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시아버님 앞으로는 사망보험금이나 기타 재산도 없었는데, 저희 남편이 수술비다 입원비다 대출도 받아 개인비까지 있었는데, 그게 결국엔 저희 부부가 갚아야 하는 빚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없는 살림에 1억까지 해줬으니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셨는데요. 그 1억은 장남인 아주버님 결혼할 때 쓰려고 그것만큼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생각한 돈이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 그런 돈으로 결혼을 한 저희가 시댁의 빚을 해결하고 또 부족한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시어머니는 주장하셨는데, 솔직히 따지려고 들면 한도 끝도 없지만 형편이 어려운 시댁을 돕는 건 어찌 보면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해 아무 말 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일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니니 저희는 토도 달지 않고 매달 시어머니에게 100만 원을 보내드렸는데요. 물론 시어머니는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불만이 있으셨지만 그건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희도 남편 빚 갚고 생활하고 전세자금 대출받아 신혼집을 마련했기에 대출금도 갚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놀고 먹는 장남 아주버님이 제 눈에 이뻐 보일 수는 없었는데요. 아주버님 역시 저희가 결혼할 때 받은 1억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지 돈 필요하면 꼭 저희 남편한테 돈을 융통해달라고 했는데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하게 받아가는 꼬라지가 너무 보기 싫었죠. 그러니 남편은 가급적 저한테 자기 형 얘기는 전달하지 않았는데 용돈 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돈이 없는 건 뻔한 일이라 제가 아주 모를 수는 없었죠. 하지만 남편 마음을 알기에 알아도 모른 척 지나갈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남편이 친구들을 만나거나 회식을 간다고 하면 알아서 제가 통장에 10만 원, 20만 원대에 따라 추가적으로 입금하곤 했었는데요. 그러다가도 아주버님이 무슨 사고를 쳤는지 100만 원, 200만 원 돈을 달라고 하면 그때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식구들 전부 판판이 노는 사람이 없는데 돈도 안 벌면서 사고는 왜 치고 다니냐. 저도 화가 치받쳐 쏟아내곤 했는데 그러면 자기 장남한테 제가 뭐라고 했다고 시어머니가 또 난리가 나셨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는데요. 결국엔 그 돈도 저희한테 의지해야 했던 시어머니셔서 시어머니도 제 눈치를 아주 안 보는 건 아니었어요. 더럽고 치사해도 어쩔 수 없으셨겠죠. 그러면 장남을 쥐잡듯 잡아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하도록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일 텐데 시어머니는 전혀 그러지 못하셨어요. 아니,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도 100번 양보해서 이해해보려 노력이라도 해볼 텐데 처남인 저희 남편한테 하시는 거 보면 그것도 아니라서 가재는 개편인 저는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들어보니 어릴 때부터 그놈의 장남 사랑이 어마어마했다고 하더라고요. 차별도 그런 차별이 없었다고 했는데 어릴 때부터 좋은 건 무조건 형인 아주버님 것이었고 먹는 것도 맛있는 고기 반찬이나 햄, 계란 같은 건 당연하게 아주버님 앞에 모여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어린 마음에 그 반찬들이 먹고 싶어 젓가락을 쭉 뻗어 가져오기라도 하면 시어머님이 놀라서는 남편의 젓가락을 탁 쳤다고 했는데요. 그때 들었던 말을 어른이 되어서도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건 형 거야. 너는 위아래도 모르냐? 여기 반찬들 많은데 넌 이거 먹어. 이것도 얼마나 맛있고 건강한 음식인데? 이렇게 말하며 어린 남편 앞으로 김치와 콩자반 같은 밑반찬을 밀어줬다고 하는데 어린 마음에 남편이 얼마나 서러웠을까. 그래서 저는 건강도 건강이지만 어릴 때 못 먹은 음식 실컷 먹으라고 매 상마다 고기랑 햄, 계란은 빠지지 않고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 연애했을 때보다 남편이 살도 많이 쪘는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한심해 보인다며 저더러 자기 아들 돼지 만들 거냐며 잔소리를 하셨죠. 그러는 당신 장남은 총각인데 98kg이나 나가는데 당신 눈에 장남은 돼지가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얄미워 일부러 예전에는 말라도 너무 말랐었죠. 꼭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삐쩍 말랐었잖아요. 어릴 때 사진 보면 아주버님은 그렇게 통통하다 못해 터질 것 같던데 우리 그이는 왜 그렇게 말랐었대요? 가만 보면 편식하는 타입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며 소심한 대리복수를 하곤 했는데 그러면 시어머니 자기도 할 말이 딱히 없는지 헛기침만 몇 번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그것도 미웠어요. 반성이든 변명이든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게 남편 입장에서는 더 서러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스스로 몫은 자기가 챙겨야 했었다는 남편을
저는 엄마 같은 마음으로 품고 싶었는데, 그러니 제 안에 아주버님에 대한 얄미움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또 한심하기는 얼마나 한심한지, 자기는 무조건 돈 많은 백수가 될 거라며 농담을 하곤 했는데, 말이 농담이지 저렇게 게을러 터지고 욕심 많은 인간이 뭘 해먹고 살 수 있을까?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게다가 진단받은 적도 없으면서 대인 기피증이라느니 공황장애라느니 자기는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라며 자기의 백수 생활에 정당성을 부여했는데, 대인 기피증 좋아하시네. 친구들이 술 사준다고 부르면 제일 먼저 나가는 게 그 인간이에요. 그러면 시어머니라도 그런 아들을 혼내고 나가서 취직하라고 등을 떠밀어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자기 장남이 세상에서 제일 마음 약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에 반면 어릴 때부터 차남인 남편은 독해 빠져서 지목만 챙기는 이기적인 모습에 정도 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부청부수라고 저도 한성실 하는 사람이라 시어머니 눈에는 저 역시 독해 보였나 보더라고요. 아니, 성실하면 좋은 거지. 그게 독해 보일 건 또 뭐가 있죠? 그런데 결혼하고 1년이긴 하지만 시아버님과 시어머니를 겪어보니 두 분이 아주 다른 사람으로, 시어머니는 좀 게으른데 반면에 시아버님은 아프셔도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크든 작든 해야 그 속이 시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첫째 장남은 자기 같고 둘째 차남은 당신 남편 같았으니 마음의 기울기가 자기란 똑 닮은 장남에게로 향하는 것 같았는데, 시아버님도 살아생전 그렇게 첫째 장남을 게으르다고 한심하다고 구박을 했다고 하더군요. 내가 정말 그 인간이 일찍 가서 하는 소리지만 우리 종훈이를 너무 뭐라고 했어. 아니, 다른 집은 첫째한테 그렇게 사랑과 관심을 쏟는다고 하던데 그 인간은 그렇게 우리 애한테 뭐라고 하더라고. 내가 옆에서 그걸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니? 그야 첫째라 기대하시는 게 커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부모 욕심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글쎄, 그 인간이 그랬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무 속상했어. 애가 지 아빠 모노면 기가 팍 죽어서 눈치를 보는데 꼭 나갔더라고. 근데 둘째 쟤는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물고 빨고 칭찬을 하는지 내가 낳은 새끼인데도 그렇게 미울 수가 없더라. 꼭 지 형 걸 다 뺏어가는 것 같았지. 네? 설마요. 그이가 아주버님 걸 뺐다뇨. 너 잊었냐? 너 결혼할 때 그 1억 그거 원래 우리 종훈이 거야. 내가 정말 바득바득 그것만은 지키려고 그 고생을 했는데 그 인간이 니들 결혼하는데 주라고 역정을 내서 내가 하는 수 없이 줬다니까. 그리고 생각해봐라. 종현이 걔가 대학 가느라 집안 돈 다 썼지. 지 형은 대학도 못 가, 장가도 못 가고 저러고 있는데 지만 홀랑 장가 가서 재미나게 사는데 그게 원래는 다 우리 장남복이었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그런 생각하시지 말라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결혼은 둘째치고 대학은 아주버님이 공부를 못해서 못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 돈이 굳어 남편 등록금으로 들어간 건 맞지만 그 이후에는 등록금을 주지 않아 남편이 힘들게 졸업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극구 자기 말이 맞다고 용한 무당한테 가서 점을 봤는데 그렇게 말했다며 오죽하면 자기가 저희 남편한테 기운 빼는 부적도 써서 갖고 다니게 했다는 소리까지 하는데 진심 소름이 끼쳤어요. 자기 아들한테 그런 짓을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나? 아무리 시어머니지만 오만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주버님 복으로 잘 사는 거니 무조건 아주버님에게 미안해하라며 잘하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럴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리고 마음은 장남한테만 퍼주면서 실질적인 도움은 저희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시어머니도 좋게 보이지 않았는데요. 팔은 안으로 굽는데 저라도 제 남편 싸고 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연애할 때보다 결혼하고 저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건
자기의 서럽던 마음을 제가 보듬어줬기 때문이겠죠. 거기에 저희 친정 식구들도 저희 남편이 성실하고 살가운 구석이 있어 친아들처럼 생각하셨는데요. 제가 남자 형제가 없어서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제 위로 언니는 시집갈 마음이 없어 저희 집안 유일한 사위였는데,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했지만 저희 아빠가 더 많이 저희 남편을 예뻐하셨어요. 딸만 키우느라 못했던 것들을 저희 남편이랑 할 수 있어 더 좋다며 무슨 모임 같은 자리에도 저나 언니가 아닌 저희 남편을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실 정도였죠.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는 제가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있어 철이면 철마다 보약이다 옷이다 선물을 하셨는데, 그래서 남편은 자기 집보다 처가에 가는 걸 더 좋아했죠. 그러니 당연히 시어머니는 그걸 꼴보기 싫어하셨고, 자기가 차별하는 아들이라도 남이 탐을 내면 배가 아픈 건지 자기 아들 저희 집에 뺏겼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희 남편한테 잘해주면 될 것을 시어머니는 말만 그렇게 하실 뿐 장난만 바라보는 장난 바라기셨어요. 뭐 저희한테 피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장난 바라기든 장난 팬클럽이든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그것도 아니니 꼴 보기 싫었고 1억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외면도 못하니 환장을 노릇이었는데요. 그 1억을 받게 된 배경에는 사실 저희 친정에 있었거든요. 저희 친정에서 먼저 저희 결혼할 때 1억을 해주겠다고 하셔서 시아버님이 그럼 우리도 똑같이 1억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물론 저는 그때까진 그런 내막을 전혀 몰랐고 양가에서 1억씩 해주심에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무탈하게 했는데, 시어머니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저희가 둘 다 직장이 있었기에 결혼은 저희 힘으로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신 거였어요. 그런 내막이 있었기에 그 1억을 참 사골처럼 우려드셨는데, 결혼하고 2년째 되었을 때 제가 임신을 한 가운데 시어머니는 급기야 그 문제의 1억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시더군요. 보통 며느리가 임신을 하면 돈을 주려고 하지 뺏어가진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진짜 이렇게는 안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가 없다. 네 아주버님이 결혼을 한다는데 돈 나올 구멍이 없잖아. 그렇다고 돈 없다고 장가가지 말라고 해? 너도 네 아주버님 장가갔으면 좋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한테 갑자기 그런 큰 돈을. 미안해. 아까도 말했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다. 그렇다고 네 아주버님이 무슨 모아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이해해야지 어떡하니? 니들 신용 좋잖아. 대출받아서 해줘라. 어차피 니들이 가져간 1억은 네 아주버님 거였잖아. 정말 지긋지긋한 저 소리. 저는 쉽지 않은 결정이긴 하지만 대출받아서 그 망할 1억을 줘버리자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요. 자기도 열받는다 이거죠. 줬으면 그만이지 다시 내놓으라는 건 무슨 경우냐고 저더러 대출받지 말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런 남편을 설득했어요. 자기야, 잘 생각해봐. 우리는 어차피 그 돈 줄 수밖에 없어. 어머님이 포기하실 분이야? 괜히 안 준다고 버티다 더 치사한 꼴 보고 돈 주느니 그냥 달라고 하실 때 힘 빼지 말고 드리자. 대신 우리 이제 돈 드렸으니까 생활비 드리는 거 외에는 돈 해드리지 말고 아주버님한테도 더는 돈 얘기하지 말라고 해. 이젠 할 도리만 최소한으로 하고 마음 편하게 살자. 나는 그게 훨씬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이제 우리 애도 태어나면 돈 나갈 때도 많은데. 그래도 뭐 죽기야 하겠어. 돈은 벌면 되지. 두고 봐 어머니. 우리한테 1억 다시 챙겨가신 거 내가 두고두고 후회하시게 할 테니까. 남편은 제 말에 끝내는 수긍했어요. 그리고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시어머니에게 드렸는데 그때도 고맙다느니 미안하다느니
그런 말도 없이 당연히 받을 돈 받았다는 얼굴이시더군요. 그리고 바로 저희는 아주버님 결혼할 때 뭐 해줄 거냐고 하셨는데요. 해주긴 뭐래요. 저 그 돈 대출받고 앞으로 내내 갚아야 해서 돈 없어요. 그냥 부주로 30만 원 정도만 하려고요. 뭐? 아니 어떻게 그래도 남도 아닌 네 아주버님 결혼하는데 네가 그럴 수 있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생이고 네 손이 형님인데. 그럼 어떡해요. 저희도 돈이 없는데. 저희는 뭐 돈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라도 있는 줄 아세요? 그래도 그 뭐냐. 최신식 냉장고나 82인치 TV 정도는 카드로 살 수 있잖아. 요즘 무이자 할부도 많이 해준다고 하던데. 어머 어머니, 카드 할부는 빚 아니에요? 저희 진짜 한 달에 빚 갚고 굶고 사는 거 보고 싶으세요? 저 곧 애도 낳아야 해요. 그럼 아주버님은 저희 애 태어나면 뭐 해주실 건데요? 요즘 돈 100만 원 넘는 유모차도 많고 카시트에 애기 침대하려고 들면 돈 장난 아니던데요. 어머 얘가 아주 지 아주버님 등골을 빼려고 하네. 너는 뭐 애 낳으면서 한몫 챙기려고 하는 거니? 그러니까요. 저도 아무 말 안 하는데 피차 생략하자고요. 저 이제 1억 도로 해드렸으니 이제 저희한테 돈 얘기하지 마세요. 뭐야? 그럼 나는 뭐 이제 매달 받는 것도 못 받는단 말이냐? 그것까지야 못 드린다고 할 순 없지만 이제 아주버님 결혼하시고 그럼 일도 하실 텐데 적어도 반반은 해야죠. 설마 결혼까지 하시고 지금처럼 백수로 지내실 건 아니잖아요. 야, 이게 진짜 말을 해도? 그리고 우리 종훈이 백수 아니다. 계약직이긴 하지만 일하고 있어. 이게 어디 아주버님을 무시하고 난리야? 그럼 더 잘 됐네요. 다음 달부터는 어머니 생활비 반반씩 하자고 말씀드려야겠어요. 됐다. 가뜩이나 힘들게 결혼해서 니들처럼 변변한 신혼집도 없이 내 집에 사는 애들한테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어머, 어머니야말로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희는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생활비를 꼬박꼬박 드리는데 같이 사는 아주버님네가 한 푼도 안 내놓는다는 게 말이 돼요? 저는 이제부터는 좀 공평한 대우를 받고 싶어요. 1억도 드렸잖아요. 시어머니는 괜히 이야기를 꺼냈다고 본전도 챙기지 못하고 저희한테 받는 생활비만 반토막이 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돈 앞에서는 장사 없다고 시어머님이 없던 일로 하자고 하시며 꼬랑지를 내리셨는데요. 정말이지 마음 같아서는 생활비 반으로 줄이고 싶었지만 아주버님네가 자리도 못 잡았는데 생활비까지 반반 하자고 하면 새 식구인 형님이랑 또 척을 질까? 그건 제가 양보했어요. 물론 언제까지나 저희가 부담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었는데요. 우선은 시기를 볼 생각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결혼하신 아주버님이셨는데 형님도 딱히 이렇다 할 직업이 없어 결혼을 했어도 나아지는 건 그다지 없더군요. 대신 시어머님이 며느리 눈치를 보고 사셨는데요. 형님 말로는 자기는 속아서 결혼했다고 했어요. 아주버님이 1년만 고생하면 30평대 한강뷰 아파트에서 월 500씩 생활비 받으며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3달 살아보니 그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 형님은 매일같이 아주버님을 달달 볶았고 이혼하겠다는 말을 달고 사니 시어머니도 장남이 이혼이라도 당할까 전전긍긍 하셨는데요. 당신도 아들 이혼시킬 수 없으니 생전 한 적도 없는 장남에게 잔소리도 하고 그러는 모양이었어요. 으이그, 그러게 네가 똑바로 해야지. 왜 일을 한 달도 못 가서 때려치워. 그러니까 제가 더 난리를 치는 거잖아. 종현이 봐라. 한 직장에서 꾸준히 다니니까 월급도 오르고 가장 노릇하면서 사는데 너 어쩌려고 그러니? 너 계속 이렇게 직장도 없이 빌빌거리면 이혼도 이혼이지만 넌 네 새끼도 못 보고 이혼당해. 넌 네 새끼 안 보고 싶어? 엄마, 당연히 보고 싶지. 근데 나는 조직 생활이 체질적으로 안 맞는다니까.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알아. 근데 어째? 남의 돈 버는 게 다 그런 걸.
엄마는 뭐 청소일하는 게 마냥 편하고 신나는 줄 아나? 아이씨, 몰라. 나는 진짜 못하겠어. 엄마, 그러지 말고 나 가게 하나 차려주면 안 돼? 엄마가 건물을 살 능력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 뭐? 이런 철부지 같은 일하고. 네 나이가 몇이냐? 네가 성공해서 엄마를 편하게 모실 생각을 해야지. 뭐? 가게? 건물? 그냥 엄마를 갖다 팔아라. 팔아서 돈이라도 되면 내가 진작에 그랬지. 뭐야? 참 별난 일이죠.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니 전에는 무조건 싸고 도느라 싸움이라는 건 모르고 살았던 모자가 저렇게 티격태격 하는 날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하소연은 왜 맨날 저한테 하시는 건지. 저걸 듣다 보면 고소하기도 하지만 역시나 아주버님은 답이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같은 여자인데 형님은 눈이 삐었을까? 신기했는데요. 형님을 겪어보니 아주버님과 다를 게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하기 싫은 건 넘치게 많은데 욕심은 끝도 없이 많으니 둘이 천생연분이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은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저한테 형님 대접을 받고 싶어 하셨는데 자기 심심하고 집에 먹을 게 없으니 시댁에 와서 집안일도 좀 하고 자기 몸보신하게 소고기도 좀 사와서 구우라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말했는데요. 형님, 그럼 제가 소고기 사서 갈 테니 형님은 저한테 뭐 해주실 거예요? 아시다시피 제가 홀몸이 아니라서요. 그리고 집안일은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하셔야죠. 저희 식구 중에 돈 안 버는 사람은 형님이랑 아주버님밖에 없는데 왜 생활비까지 드리는 제가 하나요? 뭐? 동서, 말이 좀 심하다. 무슨 아랫사람이 그래? 요즘 아랫사람들은 다 그래요. 형님이 먼저 손윗사람으로 베풀어 주셔야죠. 쥐뿔, 베푸는 것도 없이 받기만 하시게요? 아, 꿈도 커. 그럼 저는 근무 시간이라 이만 전화 끊을게요. 딱히 용건 없으시면 전화하지 마세요. 저 바쁘거든요. 이렇게 말하니 형님이 약이 올라 또 아주버님 바가지를 긁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파는 저에게로 돌아왔는데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했어요. 싸워서 등 돌리면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게다가 매달 드리는 생활비까지 굳는 일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었는데 시어머님이 또 그런 데는 눈치가 귀신이라 자기 혼자 떠들다 제가 싫은 내색을 하면 그만하셨어요. 그렇게 참 마음에 안 드는 집구석 챙기며 아이 낳고 그저 잘 살아보겠다고 남편이랑 죽을 둥 살 둥 그저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사이 형님은 이혼한 애 만회하고 살다가 아들 쌍둥이를 낳았고 시어머니는 제가 낳지 못한 아들을 한꺼번에 둘이나 얻었다며 덩실덩실 춤을 추셨는데 설상가상으로 큰 며느리를 더 떠받들고 사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은근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저희한테 100만 원만 더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철벽을 쳤죠. 지금 드리고 있는 것도 줄일 판인데 그럴 수 없다고 제가 핏대 세워가면서 버티니 시어머니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대신 집에서 부업하시느라 잠도 못 주무시고 아주버님은 어쩔 수 없이 막노동에 대리운전까지 뛰셨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네요. 대인기피증 좋아하시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아주버님네도 저희도 자리를 잡아갔고 제가 결혼하고 9년쯤 되었을까? 여전히 대출이 있긴 했지만 저희 부부는 꿈에서도 바란 내 집장만에 성공했는데요. 그땐 주마등처럼 그간 고생한 날들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그 9년 사이 저희는 입을 거 줄이고 먹을 거 줄여 남편 빚과 그 1억 돌려주느라 진빚까지 모두 갚았는데 그 집 장만까지 하고 그럭저럭 살만해졌다고 생각하니 친정에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평소 식단이며 건강관리도 잘하시는 친정 아빠셨는데 저희 아빠가 간암 사기 진단을 받게 되셨던 거예요. 평소에 사람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시긴 했어도 알아서 조심하는 편이라
따로 걱정은 하지 않았는데 간암, 그것도 사기라고 하니 저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친딸인 저에게 쩔쩔매며 어렵게 간이식 여부 검사 이야기를 꺼내셨는데요. 저는 당연히 받겠다고 했죠. 저라도 간이식을 할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나랑 네 언니는 검사 받았는데 이식이 어렵다고 하고 이대로 네 아빠를 보낼 수는 없으니. 그런 말 마. 당연히 받아야지. 그리고 왜 나한테 쉬쉬해. 나는 뭐 자식 아니야? 그래도 박서방도 있잖아. 그래서 최대한 너한테는 이식 얘기는 안 하고 싶었는데. 됐어. 나 내일 당장 회사 휴가 내고 검사 받을게. 아니, 박서방도 검사 받아보라고 할게. 뭐? 됐다. 네 시어머니 알면 뒤집어져. 그러지 말고 너만 받아봐. 이제 믿을 때는 너밖에 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아무렴 우리 아빠 딸인데 당연히 내가 할 수 있지.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자기도 받겠다고 해서 같이 갔는데요. 대신 시어머니에겐 비밀로 하기로 했죠. 아무리 차별하던 아들이라도 그런 아들이 장인한테 간이식을 하려고 한다면 난리가 날 것이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리고 결과는 참 어이없게도 저희 남편만 적합한정을 받았는데요. 그땐 저도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저랑 언니도 있는데 남편만 간이식을 할 수 있다니 하늘이 무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키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고 최대한 친척들 중에서 이식 가능한 사람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그럴 거 없다며 저를 말렸어요. 내가 적합한데 뭐하러 그래. 그리고 그게 어디 쉬운 말이야. 나라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내가 준비 잘해서 아버님한테 이식해드리면 돼. 그래도 너무 미안하잖아. 우리 엄마랑 언니도 자기한테 너무 미안해서 고맙다는 말도 못하겠대. 고마워할 게 뭐가 있어, 식구끼리. 나는 자기네 식구 아니야. 언제는 내가 처갓집 아들이라며. 나도 이참에 아들 노릇하는 거야. 그동안 내가 장인어른한테 받은 게 얼만데. 이렇게라도 보답할 수 있어서 나는 진짜 기뻐. 진짜 아들이 된 기분이야. 자기야, 뭐야? 지금 감동받은 거야? 그래, 내가 좀 멋지지? 그러니까 이렇게 멋진 남자랑 산다고 자랑하고 다녀. 저는 저 말을 듣는데 남편한테 진심으로 고마워 하루 종일 울었어요. 솔직히 처가에 잘하는 사위는 많아도 장인한테 간 이식까지 흔쾌히 할 수 있는 사위는 잘 없잖아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은 제일 싫어하는 운동도 아침 저녁으로 하며 몸 관리에 들어갔는데 그 덕에 저희 아빠는 무사히 수술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으셨죠. 게다가 사위한테 받은 간이라고 술도 딱 끊어버리겠다 선언하셨는데요. 그런 사연이 있어 저희 아빠와 남편은 지금도 누가 보면 진짜 부자지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 친밀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남편이 생명의 은인이라며 무언가를 하나 해줘야겠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갖고 있던 상가 건물을 남편 앞으로 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친정엄마와 언니까지도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다며 받으라고 했는데 남편이 극구 거절하더라고요. 그 건물 받아봤자 욕심 많은 자기네 식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받고 싶었어요. 남편이 큰일을 한 것도 있고 앞으로 아이 키우면서 더 잘 살고 싶었기에 염치 없지만 욕심이 났는데요. 그래서 그 건물을 남편이 아닌 제 명의로 증여받게 되었죠. 그리고 당연히 시댁에는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비밀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게 노출이 되었어요. 제가 일하랴 상업관리하랴 정신이 없다 보니 눈치 빠른 어머님과 형님에게 들키고 만 거죠. 어머, 동서 참 은큼하다. 상업건물 친정에서 받아놓고 어떻게 입을 그렇게 싹 닦냐? 왜? 우리가 알면 좀 달라고 할 것 같아서 그랬어? 네, 그러실 것 같아서 그랬어요. 어머, 동서 정말 솔직하네.
그래, 그럼 말 나온 김에 나도 좀 솔직하게 말할게. 우리 진짜 힘들어. 나는 뭐 언제까지나 이렇게 시집살이를 하고 살 순 없잖아. 우리 쌍둥이들 좀 생각해줘. 작은 엄마잖아. 그럼 큰엄마인 형님은 저희 애한테 뭐 해주셨어요? 설날에 세뱃돈도 안 주셨잖아요. 그리고 막상 건물 받아보니 이것저것 돈 나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게다가 세금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월세 받는다고 그거 전부 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세요. 어머, 동서 웃긴다. 그럼 돈도 못 버는데 건물을 받았다는 거야? 지금 나를 바보로 알아? 어머니, 동서한테 뭐라고 좀 해보세요. 그래, 그 말은 네 형님이 맞는 것 같다. 가족끼리 좀 돕고 살아야지. 나는 뭐 언제까지 일을 하니? 내 손 좀 봐라. 이게 여자 손이냐? 그러지 말고 너도 어차피 공짜로 생긴 돈 우리 같이 좀 쓰자. 딱 절반씩만 네 아주버니한테 드려. 네? 절반이요? 어머니, 그건 강도짓이에요. 저는 건물 관리도 하고 이것저것 신경 쓰는데 아주버님은 뭘 했다고 제가 절반이나 드려요? 왜 말을 그렇게 하니? 네 말처럼 아주버님이니까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거지. 누가 남한테 주래? 그리고 시조카도 따지고 보면 네 자식이나 다름없지.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야. 우리는 너 내가 네 남편을 낳아주었기 때문에 지금 네가 남편 사랑받고 딸도 낳고 사는 거야. 시어머니와 형님은 그렇게 말 같지 않은 이상한 논리로 친정에서 받은 건물의 월세를 반이나 거저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건물에서는 대략 월 2천만 원 정도의 월세가 들어왔는데 앞에서 언급했지만 건물 관리며 관리실 월급 또 세금을 빼면 2천만 원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절반을 달라고 하면 저만 뽕 빠지게 일하고 돈도 적게 가져가라는 소리였는데 물론 줄 것도 아니었지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 건물을 받기까지 남편이 저희 아빠한테 간이식 수술을 한 것도 있으니 더더욱 시댁과는 돈을 나누고 싶지 않았는데요. 제가 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의 수술은 평생 시댁에 비밀로 하고 싶었어요. 만약 시댁에서 이 사실을 안다면 그때는 월세 절반이 아닌 건물을 통으로 달라고 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고 남편 역시 이건 저희 딸한테도 비밀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은 평생 비밀로 하기로 다짐했는데 시어머니와 형님, 거기에 아주버님까지 포기하지 않더군요. 꼭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삼각 건물 중에 하나를 그냥 달라고 하질 않나. 아주버님네 분가시켜야 하니 돈 잘 버는 제가 집을 사주라고 하질 않나. 요구사항이 매일 업데이트됐어요. 그러니 나중엔 이 사람들이 꼭 빚쟁이처럼 느껴졌는데 그도 그럴 게 매일 전화하고 하루에도 수십 통의 문자가 오니 사람이 살 수가 없었는데 급기야 시댁 식구들이 모두 저희 집에 쳐들어와 있는 돈 다 내놓으라고 깡패짓을 벌였어요. 이런 독한 것들, 니들만 잘 먹고 잘 사면 그만이야? 당장 있는 거라도 전부 내놔라. 그래, 우리도 니들처럼 아파트에서 애 키우면서 살고 싶어. 내 돈 1억 가지고 가서 결혼한 주제에 니들은 위아래도 없냐? 내가 우리 집 장남이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는데 제가 먼저 화를 낼 새도 없이 남편이 제발 그만 좀 하라며 들이던 생활비 말고는 돈 줄 생각 없다고 소리를 버럭 질렀는데요. 남편이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제가 결혼하고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난리에 저희 딸애가 놀랐는지 울면서 아빠 소리 지르지 마. 아빠 수술해서 조심해야 하잖아. 라고 말했고 순간 저희 부부는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는데 시어머님이 그게 무슨 말이냐며 다그치셨어요. 그런데 수술하고 2년이 지난 후에도 수술 자국은 남아 있었고 시어머님은 끝내 남편의 상의까지 들쳐올려 수술 자국을 확인하셨는데 뭐라고 거짓말을 해야 하나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다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그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고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그럼 자기 아들 목숨값이니 그 건물을 통째로 달라고 하셨는데요. 아예 명의도 아주버님 앞으로 해놓으라고
큰소리 치시더군요. 너도 참 뻔뻔하다. 내 아들 간때다 네 아빠 살려놓고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 나는 보다 너처럼 독한 건 처음 봤다. 어머니, 수술은 이의가 있는데 왜 건물 명의는 아주버님 앞으로 해야 해요? 그거야말로 이상하지 않아요? 이의가 어머님이 그러실 거라고 안 받는다는 거 제가 욕심나서 받았어요. 그런데 저도 지금은 후회해요. 그냥 이의 말처럼 받지 말걸. 받아서 이 난리가 났으니까. 말은 똑바로 해야지. 너 혼자 꿀꺽 하려다가 들켜서 그러는 거잖아. 됐고 내 아들 목숨값이나 순순하게 명의 돌려라. 그리고 다음 달 월세부터는 우리 장남 통장으로 들어오게 하라고. 원래 우리 종훈이가 건물주 팔자라고 했어. 이거 봐봐. 건물이 딱 생겼잖아. 꿈 깨세요. 제가 미쳤어요? 남편이 그 큰 수술에서 받은 건물인데 그걸 아주버니에게 드리게?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럴 바에는 다시 친정아빠한테 드릴래요. 동서, 그러지 말고 어머니 말 들어. 그럼 내가 서방님 수고하신 것도 있으니까 월 500씩은 챙겨줄게. 500이 어디야? 내가 정말 자존심 상해서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 또 잘렸어. 게다가 어디서 노름을 했는지 빚만 5천이야.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니? 난 정말 우리 아들들 아니면 이혼하고 나갔다니까? 그럼 이혼하고 나가세요. 저라면 진작에 그랬을 것 같은데 형님은 뭐가 좋다고 아주버님이랑 계속 살아요? 뭐야? 너 지금 뭘 잘했다고 잘 사는 부부를 갈라놔? 잘 살긴 뭘 잘 살아요. 방금 못 들으셨어요?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난리를 치시더라도 원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으시니 신고하기 전에 가세요. 네가 끝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 좋다. 그럼 너 이혼해라. 너 같은 애한테 더는 내 금쪽 같은 아들 주고 싶지 않아. 종현아, 너 엄마 말 들어. 그리고 이혼하면서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기고 내가 쟤보다 어리고 싹싹한 재혼처 알아봐 줄게. 저는 시어머니한테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자신감으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시어머니의 뇌구조를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남편은 웃음조차 나지 않는지 그때부터 쌓였던 울분과 서러움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나 장인어른 수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이 사람도 처가 식구 누구도 나한테 수술하라고 한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원해서 한 거라고. 왜냐고? 나한테 장인어른은 친아버지나 다름없으니까. 우리 장모님은 내가 집에 가면 늘 좋은 음식만 챙겨줘. 그뿐인 줄 알아? 말씀도 얼마나 고맙게 잘해주시는데 장인어른은 밖에 나가면 나를 아들이라고 소개해. 그런데 내가 그분들을 위해 뭐라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할 뿐이야. 건물? 부모 위에 수술하고 건물 받는 자식도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이럴 줄 알았으니까 그 건물 안 받겠다고 한 건데 진짜 정말로 이런 소리를 듣게 되다니 알았는데도 너무 짜증난다. 종현아, 그게 말이지. 엄마도 널 너무 사랑해. 세상에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니? 됐어. 그런 말 이제 와서 해봤자 소용없고 이제 와서 듣는 사랑의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엄마 그거 진심 아니잖아. 그게 진심이면 내가 수술했다는 소리에 건물 명의 형한테 돌리라는 말은 안 하겠지. 나는 이혼할 생각 전혀 없으니 엄마 나 형이랑 천년만년 구질구질하게 살아. 나는 저런 한심한 아들이랑 살려면 엄마 치수 넘어도 계속 일하셔야겠네. 종현아, 아니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해? 글쎄, 내가 엄마가 있긴 했나?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이제 엄마한테는 작은 아들 같은 건 없는 거야. 그러니 그동안 들어오던 생활비도 당연히 없는 거고. 이젠 저 백수 아들한테 의지해서 살아. 나는 앞으로 내 식구랑 처가 식구만 챙기고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발 헛물 좀 그만 켜. 형이랑 형수도 얼른 가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엄마, 우리가 어떻게 그냥 가냐? 네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 핏줄이잖아. 그리고 새끼야,
네가 엄마한테 그럼 되냐? 그래도 널 낳아준 사람인데. 그래? 말 잘했다. 형, 네가 좋은 옷에 장남 대접 받을 때 옆에서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 이렇게 키울 거면 낳지 말지. 그런 생각했어. 그리고 날 낳아주는 애 같은 거 얘기할 생각인 것 같은데 형이나 잘해. 나는 그동안 할 만큼 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젠 미련도 없어. 서방님. 형수도 좋은 말 할 때 돌아가요. 경찰 불러서 더 더러운 걸 보고 싶으세요? 남편은 저렇게 말하고 실제로 경찰을 부르려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를 비롯한 아주버님과 형님이 신발도 제대로 챙겨 신지 못하고 후다닥 주랭랑을 쳤는데 그날 이후 그 사람들이 또 집에 쳐들어올까 싶어 당분간은 임시거처를 마련해 지냈죠. 그러면서 집도 급매로 처분하고 딸애한테는 미안했지만 조금 거리가 있는 동네로 이사를 진행했는데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한테 미안하다며 주던 생활비라도 다시 달라고 울면서 애원하셨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고 무엇보다 남편의 결심이 확고했기 때문에 저 역시 지긋지긋한 거지 같은 10월들을 탈출할 수 있었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세 식구 모두 핸드폰 번호를 바꾸자고요. 언제고 이게 연결고리가 되어 전화가 오는 것도 싫고 또 서류상 주소를 알아서 찾아오더라도 바로 신고하자고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저는 착한 남편이 말은 저렇게 해도 속은 문드러지고 있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며 편안해했고 저를 의식하는 말일지는 모르지만 더 빨리 시댁과 관계를 끊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했다고 말했는데 저는 오히려 평생 할 도리를 다 끝낸 것 같아서 홀가분하다고 말했어요. 실제로도 그런 기분이었는데 남은 시간은 그렇게 좋아 죽는 장남한테 의지하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댁과 손절한 지 3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저는 시어머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고 사는데요. 할 수만 있다면 평생 이렇게 모르고 살고 싶습니다. 빚이든 생활이든 이젠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다니던 직장도 계속 잘 다니고 있고 건물 관리도 하면서 월세 받아 꼬박꼬박 저축하고 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돕기도 하는데 그것 또한 남편 생각이었어요. 밑빠진 독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식된 돌이라고 매월 100만 원씩 드리던 생활비를 좋은 일에 쓰고 싶다고 하길래 제가 여기저기 알아봐 매월 200만 원씩 좋은 곳, 어려운 곳에 후원도 하고 가족 봉사도 하고 있죠. 그 덕에 저희 딸은 돈 주고도 못 사는 의미 있는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그 덕에 학교 생활도 참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같은 부모이자 엄마로서 절대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되지 말자고 매일 다짐하는데 나중에 청소년이 된 딸애가 서운할지 모르지만 저는 다 퍼주는 부모가 아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부모 역할이라는 게 생각해보니 딱 그 정도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과 에너지는 저희 부부에게 쏟고 싶은데요. 저는 앞으로 목표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제 남편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런 말 좀 웃길 수 있는데 저는 남편한테 어릴 때 받지 못한 사랑까지 모두 주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 남편이 머리 하얀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는 사랑 많이 받은 티가 철철 나는 그런 멋쟁이 할아버지로 만들어주고 싶은데요. 부디 제가 지금의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원하는 바를 이루는 그런 와이프가 될 수 있길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욕심 많고 못돼 처먹은 그 사람들은 제대로 고생하면서 지난 날들을 후회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원래 인과응보, 자승자박이라고 자기가 한 행동은 결국엔 돌아가는 거잖아요. 부디 그 이치가 통하길 기도하며 저는 이만 마지막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정말로 있을까 싶죠. 저도 결혼 전에는 이런 사람이 정말로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랑 이젠 손절하고 보지 않게 되어 지금은 너무 다행이고 속이 다 시원한데 앞으로 영원히 그런 사람을 보지 않고 지금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 전하며 이제 정말 물러갈까 합니다. 그럼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 매일매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날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